윤리의 종교 독립성 논제에 관해서 계속 그거를 조금 건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 윤리가 종교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과연 보편적 담론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럴 때 어떤 종교?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종교라는 물음 안에는 이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종교다운 종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다. 역으로 여쭤볼게요. 나는 근데 선생님께서는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네. 종교를 바탕으로 한 도덕이 네. 꼭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 종교를 바탕으로 한 도덕이 보편적인 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과 제가 동의했던 그게 윤리 도덕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상의 도덕 아니면 규칙의 도덕 또는 다양성의 도덕, 통일성의 도덕이라고 말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종교를 기반으로 한 도덕이 보편주의를 표방하게 되면 어떤 건가를 배제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반대로 보편적인 걸 표방하는 도덕이 이게 영역을 벗어나서 선생님 표현하는 도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또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상대주의 논쟁할 때 문화 상대주의 해서 거기서 잘못하다가 도덕 상대주의가 나와서 나는 너하고 문화적인 내가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관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난 내가 나 자신을 너한테서 인정받듯이 너도 인정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종의 보편성을 거기서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함부로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힘이 있을 경우는 힘으로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 상대성을 표방하지만 일종의 보편성을 지닌 태도를 우리가 그렇죠.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적이죠. 그렇죠. 내가 종교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을 우리가 너 그럼 인간 존엄은 뭐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들고 나오는 논변이 우리가 상대방을 그 나름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했을 때 상대의 편견에 내가 당하기 싫은 거나 마찬가지로 나도 상대에게 나의 편견을 가지고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나의 입장을 언제나 소극적으로 유보하면서 계속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종교도 나의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재단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엔 형식적 보편성, 내용적으로는 선생님의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은 거죠. 그게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이 관용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관용을 보편적 원리로 되는 순간 내적 모순에 빠지죠. 관용의 역사를 피해갈 길이 없잖아요. 관용의 이름으로 관용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종교에 기반한 도덕은 결국 똑같은 그 기준에 아까 그 얘기를 계속하면 근데 거기에서 어떤 관용의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그게 하나의 도그마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인륜적인 행동이나 상대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까지 우리가 관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그 기준은 저도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상대주의가 얘기하는 메타 원리로서 관용의 원리 자체가 관용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적 관용과 비판적 불관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논의로 다시 들어오면 윤리와 도덕을 나누면 윤리적인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종교를 기반으로 하게 됐을 때 그 관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 관용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불관용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 자꾸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종교가 아니고 굳이 되면 종교성?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도덕성 혹은 종교성. 그러니까 카이트가 붙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저는 그 종교성은 보편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양성의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종교성을 보편 도덕의 기초로 삼으면 근데 약간이 지금 서로 약간 개념에 약간의 착종이 됐다고 보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편 도덕이라는 거를 선생님께서는 전 내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박 선생님은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큰 차이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니와 내가 동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매우 형식적인. 근데 그게 이제 꼭 종교를 기반으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아니 난 종교를 기반으로 해야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 그런 것이 종교성. 그럼 딱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저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종교가 아닌 종교성이 도덕의 기본 내지는 지향점으로 바탕이 되었건 아니면 지향점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 도덕과 관련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교가 기반이 되거나 지향성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이상으로 남겨주되 보편 도덕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만약에 보편 도덕의 근거는 안 되고 개인의 지향성이나 이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도덕이 좀 더 외연이 확대되고 아니면 좀 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 안 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언제나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칸트를 예를 들으시면 칸트는 기본적으로 보편주의자거든요. 아니 물론. 예. 근데 그것이 언제나 종교적 지향성 내지는 그게 궁극적인 것 토대가 되었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요청 정도를 했지. 그리고 칸트는 보편주의자지만 실제로 철저히 형식적 보편주의자죠. 그래서 아니 그게 매우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얘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보니 행복은 그러다 보니 칸트의 도덕 개념에 걸맞지 않게 되는 거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뒤쪽에 전부 덕론으로 밀잖아요. 아니 근데 최고선의 이념은 그 요청은 최고선의 이념 때문에 나오는 건데 최고선의 이념은 덕과 복이 일치예요. 그거는 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뭐 칸트의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념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념을 이념으로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칸트가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념을 이념으로 남겨둔다면 선생님 말씀하는 그 종교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역에 속하는 거란 얘기죠. 아니 그리고 그거를 굳이 예를 든다면 인간 존엄성이라니까. 근데 인간 존엄 같은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게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마치 인간 존엄 같은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근데 그것도 역시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역을 나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딱 접점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민사회의 최종 근거예요. 결국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윤리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규범을 구성할 것이냐 이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보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계속 근거를 올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사회고 공동체다 보니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때는 딱 선택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홉스식으로 야 이거 안 하면 사회가 깨지네. 그러니까 필요해. 등가. 이건 이제 생션과 관련되는 쪽이고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엔 그래 시민권 소위 그것이 시민권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권리는 보존이 돼야 되잖아. 뭐 함부로 그렇죠. 함부로 막 뭐 강간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 뭐 정도의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거는 저는 그거 전혀 그거 예. 다른 게 아니죠. 딱 그만 제가 생각할 때 박 선생님의 말씀도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이 아닌가요? 그 이상이 맞아요. 아니 칸티안이 뭐 그 이상이 됐어요. 아니 거기까지라면 공리주의자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딱 거기까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은 그래도 지키고 살아야. 그럼요. 그게 이제 보편 윤리 측면에서 제시하는 거의 유일한 형식적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혀 거기서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께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시민사회 근거가 기본권이라는 걸 누가 봐도 늘 거기에 종교 지향성이니 영성이니 이런 것이 따라오는 순간 보편성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기본권은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근데 기본권 어디서 나오는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크가 천부 인권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딱 그 천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그 이하도 아니죠. 그 영성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이제 영성이란 말이 영성이란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걸 스스로 선생님이 긍정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영성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도덕의 보편적인 근거나 지향점이 돼가지고는 그렇죠. 보편 도덕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 그게 내용...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어떤 사람이 영성을 도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럼 예를 좀 구체화해서 그 아까 C주의과 심령협회 얘기 나왔는데 내세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주면 이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보편도덕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 버틀러와 같은 그렇죠. 이기심의 윤리도 충분히 파워풀하게 그렇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난 대충은 들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 내가 뭐 쓴 책하고 내용이 다 통해서 금방 이해가 됐는데 나는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바보 같은 마치 칸트의 요청이 굉장히 힘없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책에 썼듯이 이거 칸트와 같은 그 요청론을 들고 나오면 이 종교인들한테는 뭐 저렇게 신앙심이 약해가지고 흐리멍덩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 이러고, 또 합리주의 사람들은 뭐 저렇게 합리적이 아닌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설득력을 갖겠다고 하는 거야. 이 양쪽에서 분명히 비난을 당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C주의 그의 시도 같은 그런 것을 기대를 걸고 이게 죽는 게 다 끝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가 내가 잘 되라고 막 비나이다 하고 지금 바보같이 그런 비현실적인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셨으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논의는 그런 식의 엄표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그것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로 하려고 하는데 그 맥락과 관련해서 CG익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은 이제 실천 이상의 이원론은 선생님도 이제 뭐 글도 쓰고 그래서 잘 아실 건데, 만약에 칸트의 실천 이성의 요청이 맞다면 실천 이성의 이원론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칸트에 대해서 CG익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론 이성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을 실천 이성에 의해서 요청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 강박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실 속에서 심령학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조그만 증거라도 나온다면 오케이. 그러면 실천 이성의 이원론은 해소된다.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다른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맥락이 갑자기 이제 저는 요 얘기까지만 할 수 있밖에 없는 거예요. 강두석 선생에게 박수를 한 번 더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큰 일을 했잖아요. 강두석 선생이 정말. 그렇죠. 그건 정말 윤리학의 방법 번역은 정말 그건 업적이에요. 그거 진짜 번역하기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 번역하기. 저는 그걸 너무 큰 윤리학의 업적이에요. 강정호 선생한테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게 다른 건 몰라도 번역의 어떤 그걸 떠나서 윤리학의 방법은 그 책이 나왔군요.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CG 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 영어가 그게 영어가 아니고 약간 라틴어스러운 영어라서. 세계 영어에 브로드의 그 C주의 그 번역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는 거는 내가 충분히 짐작이 돼. 그래서 저 있네요, 윤리학의 방법 저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기엔 앵글로색슨 계열과 게르만족의 차이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그 얘기한 왜냐하면은 아까 박사님 말씀이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게 그게 칸트 입장에서 보면, 칸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C주의익이 강박증주의자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왜 칸트가 그런 말 쓴 거냐 하면 있는 자리가 다르다 보니 나는 여기에 있는데 저기 있는 걸 끌어와야 되다 보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사변이성의 그 사변이성 비판에 그 이율 배반하고 다 통하는 얘기들이라잖아요. 근데 이제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C주익은 아까 선생님의 그 설명은 C주익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걸 저는 그냥 그것만 지적한 거죠. 다 클리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 논의를 하면서 저는 제 의견을 별로 안 밝혀요. 텍스트와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논의하는 쪽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CG는 원래 바로 잡으신 건데, 바로 그다음에 앵글로색슨과 그거 독일 그것도 사실은 CG의 제자가 무어잖아요. 네, 맞아요. 무어의 제자가 비트겐슈타인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좀 이상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제자가 앤스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글쎄 현대에 넘어오면서 독일보다도 더
카톨릭의 정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앤스콘 같은 사람.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다 맞는데 예.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무어의 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무어가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에 가까워. 아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무어가 품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은 시주익이 그 전형적인 영국인. 피곤한 영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실험할 필요까지도 없는 것까지도 실험해 보겠다고. 아니 그건 영국적 맥락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컴벌랜드로부터 시작된 신학적 공리주의로부터 세속적 공리주의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식이에요. 그거를 뭐 해결하지 않으면 실천 이성 이원론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사이에서 이성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공리주의의 파산 선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독일식 정신이라는 건 무언가를 구조화하고 그 구조는 개념으로 형성해서 그렇죠? 거기서 끝이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이는 건데 칸트는 이제 그 칸트가 요청이란 말을 너무나 엄밀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보니 안티노미에 따라서 요청이란 말밖에 쓸 수가 없고 여기서 딱 끝. 예, 그런데 예. 이제 앵글로색슨 계열로 가면 훨씬 더 실존적이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이 딱 독일은 정확합니다. 실존적이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 사실 그래서 독일이 실존주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조차도 제가 보기엔 실존주의 철학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떼오리로 만들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떼오리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아까 말씀드린 제거주의에 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거주의적으로. 옥함식의 전통이에요. 그 정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거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꾸 절대와 실존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은 또 열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거로 타고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시주익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 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주익의 그런 시도를 비판했을 것 같지는 않고 스웨덴볼이라고 스웨덴볼이라고 예. 그 당시에 왜 귀족 그 딸의 그 보탁으로 이제 어느 실형자의 꿈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보내줬다고 그 책을 읽고서 이제 코멘트를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칸트의 그 초기 논문 중에 하나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칸트는 그러면 아까 그 시주의 그런 시도나 스웨덴볼이의 그런 경험담이라고 아까 그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쓰여진 책이고 오늘날도 그런 그 이른바 그 영혼의 세계라든가 내세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필독서거든.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렇죠. 그 많은 사람 독자가 많아요, 애독자가. 칸트는 그런 걸 어떻게 평가했냐? 그럴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그걸 뭐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거나 뭐 그러질 않고 거기서 오히려 그 책을 통해서 칸트의 도덕의 세계가 마치 영적 세계가 스웨덴보리가 경험한 그런 세계가 가능하듯이 그런 세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다라거나 옳다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의 세계가 가능하다. 현상 세계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진리 인식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도덕의 세계도 가능하다.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는 거라고. 뭐 저는 그 다른 얘기를 아까 선생님 말씀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주익이 신명학회를 만드는 의도 자체는 선생님 생각과 정반대다. 영성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걸 증명하고 싶었던 오히려 거다. 확인하기 위해서. 예. 없다는 걸 그래서 보여주기 실형자가 위해서. 있었다면 와라 증명해보자. 근데 아직까지 없다. 이쯤 되면 없다고 봐야지. 뭐 이런 근데 거죠. 당시만 해도 영국과 여전히 종교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국교의 서약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취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하고 공리주의는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 다 합리적이다. 합리성으로는 우열을 못 가리지만 시주익의 입장은 뭐냐면 이기주의를 가지고는 상식 도덕을 포괄 못한다. 근데 상식 도덕이 매우 공리성이 뛰어나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포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는 결정을 못 내더라도 어느 쪽이 더 유용한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양자가 섭합되니까 공리주의가 윈이 될 거다. 근데 자기는 그거 안 믿는다.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반대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읽은 그 메서드 오브 에틱스의 그 부분을 가면 난 이제 다 통독은 못했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본인이 그거를 화해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별로 행복해하지 못하고 네. 이게 그죠. 결국은 양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리학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하니까 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시즈익은 마치 그 내가 롤스가 말년에 별로 행복하지 못했고 콜버그도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말려면서 너 그만하세요. 아니 나를 그래도 불러줬던 그 솔로몬 교수가 그렇게 그래도 해석을 하더라고. 너무 그렇죠. 너무 이심공격적이잖아. 콜보고는 말년에 그랬다고 보여져요. 이제 6단계를 7단계로 바꾸면서 신성을 요청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제자들한테도 경원당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스스로 뒤집는 거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롤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년에 그리고 불행했는지. 그가 실제로 이렇게 불행했는지 어떻게 아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얘기가 겉으로 있었겠죠. 보면 그런 거고 짐작은 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딱 내가 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솔로몬 교수가 우리한테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속으로는 뭐 내심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계승자보다는 비판자들이 나는 많았으니까. 그래도 솔직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오늘 텍스트를 좀 보긴 했지만 어쨌든 텍스트로 갔어도 이제 결국엔 좀 포괄적인 얘기로 좀 진행이 됐는데 시주익에 대한 얘기는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그러니까 시주익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무신론자였으니까요. 동성애자고. 실형자가 나타나길 원했는지 아니면 안 나타나길 원했는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시주의 입장에서는 나타나도 손해볼 게 없는 거고 안 나타나도 손해볼 게 없는 내심 어땠는지 나타난다면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자신의 것이 확증되는 거니까 더 좋은 것인데 안 나타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지. 다만 나타난다면 공리주의를 따르는 게 이성의 이름으로 실천 이성의 이름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선생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그 로베르트 슈페만, 모라리세 구룬트 베그리페 5장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주로 공리주의와 결과주의 그리고 의무론과 보편주의 등등의 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과 저를 포함해서 입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구분된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래 계획했던 슈페만과 관련된 세미나의 회차는 4회였는데요. 일정이 조금 뒤처지게 되어서 4회로는 끝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6장, 7장, 8장인데요. 한 회를 좀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3개의 장을 커버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오늘도 열띤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